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부터 제가 우리 한 달 동안 좀 휴직 기간을 갖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을 없이 옆자리에 이제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제 제가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혼자 경주마처럼 달리더라고요. 보통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하면 오전에 이제 오프닝하면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말상대가 없다 보니까 저 혼자 후다닥 오프닝을 하고 시장을 브리핑하는데 급급하여 중간에는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제 격려해 주시고 또 잘한다 잘한다 해 주셔가지고 근데 잘해야죠 여러분. 제가 뭐 한 15년 가까이 이 일을 해봤는데 잘 못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라고 또 우리 PD님께서 컵 오브 티, 티 한 잔을 주셔가지고 여유를 가지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 물론 뭐 지난주 주간 단위 기준으로 해서 뭐 S&P 500 지수가 아주 단기간이긴 하지만 베어마켓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밤사이에는 시장이 좀 숨을 고르는 그러한 조정이 살짝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계속해서 오르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아쉬운 마음은 잠시 후에 저 아직 브리핑 시작 안 했는데 브리핑 하단 자막을 넣어주셔서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예고부터 좀 드리도록 하죠. 제가 간단한 마감 브리핑을 하고 나서는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의 시장을 대응할 만한 그런 전략과 또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마감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충 여유롭게 해요. 잘한다고 시장 오르는 거 아니고 맞아요. 근데 뭐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자마자 열심히 준비한 간단한 마감 브리핑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밤사이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내구재 수주가 강세가 나타냈다. 뭐 이런 게 좀 헤드라인으로 많이 오는 상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에 따른 시장의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등을 위한 에너지가 좀 부족했고 미국 시장은 그래서 아쉽게도 거래일 기준으로 3거래일 만에 약세권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떻게 시장이 얼마나 많이 하락했나 지수의 움직임을 보자면 다우지수가 소폭 0.2%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는 0.3%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데 따른 또 하락폭도 다른 지수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0.72%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지수 기준으로는 그래도 S&P 500 지수는 지금 지수 상태가 3,900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31,438선 우리가 뭐 3만 선이 위태했던 그런 시기에 비교하자면 그나마 조금 아직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S&P 500 지수가 약세장 진입하고 나서 지난 6월 17일이었죠. 저점 기록하고 나서 지금 7% 이상 반등을 했었고 오늘 소폭 쉬어가는 거고요. 나스닥 지수도 그동안 9%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0.72% 쉬어가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맵을 보면서 종목의 움직임을 쭉 봐야 되는데 얼룩덜룩하죠. 예, 좀 아쉽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랐기 때문에 또 에너지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엑소모빌이 2% 넘게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가장 진하게 들어오는 것이 에너지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장에 쉬어갔었던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조정장에서는
반등 움직임이 컸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 넘게 강세를 보인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 밖에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었던 빅테크 종목들이 좀 조정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애플이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구글이 1%대, 메타도 쉬어갔고 아마존이 2.78%대. 근데 메타는 반등을 많이 한 것에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0.39%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나이키가 시간외 거래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2%대 시장에서 하락을 했는데 마감 후에는 뭐 시간외 거래에서 1% 가까이도 올랐지만 지금은 0.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나이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회사가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런 브랜드 중에서 이제 나이키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나타나서 우리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과연 상대적으로 좀 브랜드 파워는 있지만 고가인 나이키의 신발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지난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많이 건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는 81센트를 예상했지만 90센트로 비트를 했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도 12억 600만 달러가 예상이 됐지만 그보다 높은 12억 2,300만 달러 기록을 했고 매출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2억 3,400만 달러에서 12억 2,300만 달러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쭉 확인해 주시겠지만 중국 쪽 매출이 좀 마이너스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지금 어제 종목별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종목 가운데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월가에서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폭이 두 자릿수, 제가 봤을 때는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뭐 스프릿항공 같은 경우에는 프론티어 항공의 인수 제안을 찬성을 권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8% 넘게 올랐던 부분, 그리고 로빈훗에도 호재가 전해졌죠. FTX가 로빈훗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14%대 상승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은 잠시 후에 또 월가 소식 전해주시는 이항영 전문위원께서 확인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심층 인터뷰 통해서는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권동우 부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궁 365 대장사랑 모델 아이키입니다. 대장사랑을 섭취해보니 와 이거 진짜 찐이구나. 단번에 느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찐으로 두려운 분들은 대장사랑 오리지널. 아이부터 어르신, 다이어터는 대장사랑 프리미엄. 효과 없는 유산균에 찐으로 지쳤다면 대장사랑 마이크로 밸런스. 여러분도 건강한 장 만들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건장합시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글로벌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권동우 부장 함께합니다. 권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 한 날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네. 그때 스스로도 많이 놀라셨다고요?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아, 네네. 아, 네. 예, 저 방송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이제 얼굴이 좀 네. 많이
사갔더라고요. 아. 예전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네. 많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네. 중요한 건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외모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컨텐츠 지상주의. 예, 네네. 내용만 충실하면 되니까. 그리고 법무사님 실물이 훨씬 더 스스로 본인이 낫다고 생각하시니까 방송화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은 오디오로만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권동훈 부장님. 오늘 주제가 하락장에서는 롱숏으로 살아남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주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우선은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로 한 13년 동안 하고 나서 네. 지금은 이제 개인 고객들 이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산가분들이 높은 수익률보다는 깨지지 않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손실을 보지 않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제 현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의를 지금 가장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때 롱숏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롱숏이라는 게 뭔가요? 좀 뭐 장기 투자도 하고 뭐 단타도 하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숏이라면 반대 쪽에 베팅을 하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얘기만 들으면 이거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기관들 외국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어느 정도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네. 이제 하나는 이제 롱을 잡고 하나는 이제 숏을 잡는 건데 보통은 이제 주식을 빌려와 가지고 숏을 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버스 ETF를 통해서 이제 롱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점검을 하고 저희가 네. 전략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기준금리 데이터를 몇 가지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이게 뭐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기는 네. 한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현재 시장을 큰 흔드는 지금 테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한 게 5월 5일입니다. 이때 이제 기준금리 50bp 인상하면서 6월과 7월에도 강하게 올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은 3번 정도 연속으로 금리 세게 올리면 인플레이션 진정됐는지 한번 지켜보고 9월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7월에도 75bp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기준금리가 2.5% 이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게 2.5%면 지금 사실상 최대치까지 금리를 10년 내에 최대치까지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그래도 만약에 안 잡히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더 과거로 넘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면 다음 고점이 2007년도 5% 죄송합니다. 넘는 수준. 네, 맞습니다. 네, 2007년도 5.25%입니다. 저때 금융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금융위기 바로 전이었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까지 뭐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도 아니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다음 금리의 상한 레벨이 네. 어딘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5% 금리 레벨이 이제 올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매크로 환경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거를 그냥 흘릴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금리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과거 한 10년 이상까지 넘어가면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계속 금리를 연준에서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잡혀요. 이게 물가 내려가는 게 너무 어려서 안 잡히면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잡히게 되면 주식시장에 뭐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가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EPS와 밸류에이션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지금 밸류에이션은 한 기업에 대한 미래 기대치의 함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데 할인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EPS도 보면 이게 이익이잖아요. 매출에서 비용 빼면 이익인데 우선 매출은 P랑 Q로 나눠지잖아요. 우선 P를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물가 오른다고 소비자한테 비용 오른 거 지금 전부 다 가격 반영을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 뭐 테슬라 같이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 일부만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되고요. 네. Q를 보면 지금 먹고 마시고 뭐 에너지 쓰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곳에 쓸 여력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소비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Q도 크게 늘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용을 보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임금도 인상되다 보니까 뭐 높아지겠죠. 결국은 매출은 조금 오를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축인 EPS랑 밸류에이션이 지금 다 다운턴인데 주가가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거를 지금 과연 반영을 했을까요?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12개월 포워드 EPS인데 요 네. 검은색 선이 지금 EPS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어요. 계속 오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EPS가 꺾인다고 나타내지는 않는데 네. EPS 꺾이는 걸 미리 반영해서 지금 주가는 미리 꺾였죠. 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포워드 P가 지금 10년 평균 아래로 지금 내려왔으니까 꽤 지금 낮아졌다. 밸류에이션 네.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EPS가 하향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도 검은색 요 점선으로 돼 있는 게 10년 평균 12개월 포워드 EPS거든요. 요거 지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렴하다, 저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만약에 EPS가 내려가면 그럼 밸류에이션이 그쵸, 그만큼 줄어드는 그쵸 거죠. 올라갈 더 지금 레벨보다는 네.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안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쉽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일단 기업들이 매출은 더 크게 키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순이익의 그 마진 폭이 줄어들어서 네, 그러면은 EPS도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내려서 이렇게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네.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마저 EPS마저 꺾이게 된다면 그 밸류에이션 매력은 당연히 줄어들 낮아지겠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은 점점 꺾이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상황이 다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네.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위한 자료를 맞습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다시 좀 좋아지려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뭐 연초에 기록했던 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기대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전고점까지 가거나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요 주가를 구성하는 두 축이 다운턴에서 업턴으로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네. 다시 브레이크다운 돼 있는 거 설명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이 오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밸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가 확실히 진정이 되거나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연준이 만약에 액션을 취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매출 중에서 P를 보면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게 보여야 되고 네. Q도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네. 경기가 어느 정도 견조해야지 가능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되면 비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를 구성하는 두 축인 EPS랑 밸류에이션이 이제 다 이제 업턴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상황이랑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언제 찍느냐 지금 얘기가 지금 되게 많기는 한데 인플레이션도 지금 피크아웃을 찍고 추세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찍고 살짝 내려와서 유지가 되면 그냥 고인플레이션 고착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이 추세적이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지수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이때는 계속 저점을 찾아서 저가 매수 바이앤홀드보다는 롱숏으로 접근을 한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권 부장님은 사실 연준에서는 물가가 유의미하게 꺾이는 거를 보고 싶다. 처음에는 이제 뭐 2% 숫자를 얘기했다가는 이제 너무 머니까 유의미하게 꺾이는 거를 보면은 뭐 조금 스탠스를 달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안정적인 지금 뭐 8% 9% 가져가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꺾여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연준은 어쨌든 2, 3%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거기까지 내려오려면 많은 비용들이 이제 내려와야 되기 네.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뭐 작년에 기록했던 뭐 70불 그렇죠. 정도까지는 내려와야지 네. 뭐 그래도 그러니까 좀 영향이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연준의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연준도 지금 위원들마다 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8% 수준은 네. 완전히 지금 오버슈팅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거 이하 좀 많이 내려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꺾인다는 거는 뭐 8%에서 뭐 6%, 5%, 4% 뭐 이 정도까지는 좀 꺾이는 모습을 계속 조금 연속적으로 꺾이는 맞습니다. 모습이. 보여야지 그래야 뭐 연준도 조금 안심을 하고 음. 기준금리를 좀 천천히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막 8.6 찍었다가 8.1 되고 만약에 다시 7.9 되고 7.8 되고 이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확 꺾여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거 확 꺾이는 게 연준이 금리만 올린다고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참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무렇게 네. 듭니다만 자, 그 가운데 있어서도 앞서 언급해 주셨던 롱숏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요. 뭐 인버스 그래요? 하라는 거냐 뭐 이러면서. 네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롱숏을 하면 막 월가의 매크로 헤지 펀드들이 엄청난 이제 퀀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롱숏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로 잡거든요. 예를 들면 카카오랑 쌍으로 잡는 맞습니다. 중이에요. 카카오랑 네. 이제 네이버가 네. 있으면 카카오를 롱하라고 네이버를 숏을 하는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네이버 숏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네네. 있는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상품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ETF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수 ETF, 섹터 ETF 그리고 위 아래로 한 배, 두 배, 세 배짜리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활용해 갖고 롱숏 그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제가 미국 이제 대표 지수 이제 갖고 왔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올해 미국 3대 지수가 전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지수마다 하락폭이 지금 다 다릅니다. 네. 뭐 성장주 위주인 나스닥이 지금 가장 많이 빠졌고 그렇죠. 방어주가 많은 다우가 그나마 좀 버텼잖아요. 근데 요 지금 이런 만약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금 판단이 들었을 때 액션을 취할 때 그냥 숏을 해도 되는데 그냥 숏하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혹시 앵커님은 네. 그 인버스 투자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버스 ETF 사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 네. 20대 때, 예, 네. 그때 이제 시장을 매일 보다가 한 번씩 이제 북한에서 네. 뭔가 이제 쏘잖아요. 네네. 그때 한 번 해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네. 아이스크림 값 한 번 벌어보고 다시는 안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너무 제 네. 성격이랑은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곧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많이 투자를 하시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 잘못 타서 네. 이제 잘못되신 케이스가 사실 워낙 큰일 많아요. 나요. 그렇기는 한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숏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때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롱숏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갖고 왔는데 12월 31일 날 뭐 지나간 얘기지만 네. 이때 만약에 다우를 롱을 잡고 나스닥을 만약에 숏을 잡았다라고 하면 네. 수익률이 요 차이인 14%가 나요. 음. 네, 그렇게 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ETF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숫자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다우존스 지금 한 배짜리 네, 다이아. ETF고요. 요거는 이제 나스닥 PSQ. 네, 인버스 ETF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실제로 $10,000 갖고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수익률이 7% 나오는데 네. 실제로 얘네들 각각의 수익률 마이너스 플러스 된 거를 상계를 하면 14%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7%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00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네.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롱에 $5,000, 숏에 $5,000를 했기 때문에 $5,000만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5,000만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왜냐하면 롱 반, 숏 반을 잡았기 네. 때문에
$5,000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7%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5,000 너무 이렇게 현금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레버리지 2배 ETF로 하면 14%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2배짜리 그 ETF를 사고요. 그리고 나스닥 인버스 2배짜리 ETF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14% 정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정확히는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킹 에러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한 배짜리보다는 조금 약간 괴리율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보다 더 나오거나 덜 나올 수 있는데 뭐 제가 뭐 지나간 얘기 해봤자 뭐 큰 의미는 없고 네 지금 이 포지션을 지금 잡아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가가 지금 당분간 지금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모멘텀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했을 때 그때는 한번 이렇게 롱숏을 잡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지수 반등할 때 샀다가 지수 빠질 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못 잡죠. 맞습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숏만 이렇게 잡고 계시면 아마 밤에 못 주무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롱만 뭐 잡고 계셔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롱숏을 조금 잡아놓으면 사실 만약에 아이디어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터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롱숏 포지션을 좀 잡아서 가져가는 게 좀 어떨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수의 방향에 대해서 롱숏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투자할 때 뭐 스파이 이런 전체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롱숏의 일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 조정장에서도 전 필수 소비재 네. 뭐 에너지 이런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좋아지는 섹터고 반대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안 좋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해지해서 가지고 가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롱숏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업종별로도 그렇게 네네. 좀 방향이 다르잖아요. 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약간 아, 머리가 정말. 약간 띵한데 마음 편한 게 좋아요. 그러네요. 예, 생각해 업종을 보니까. 투자해야죠. 네, 제가 뭐 네네. 올라가는 업종 롱 하면은 뭐 에너지 그 동안에는 네네. 보면 내려가는 업종 뭐 빅테크 양쪽에 다 투자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업종으로도 롱숏을 투자한 거니까. 예, 그렇게 네네, 되죠.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가장 이제 기초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제 지수 갖고 말씀을 드리기는 네.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섹터 갖고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섹터 뭐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를 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중에서 종목을 롱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S&P 500을 이제 숏을 쳐가지고 그 스프레드를 먹는 전략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예, 일단 어렵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을 우리가 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자꾸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뭔가 특히나 숏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내가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가 적당한 타이밍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제 이게 롱숏 포지션을 뭐 저는 이제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시잖아요. 네, 예, 이제는 네. 이제 고객분들 자산을 이제 펀드 운용하는 것처럼 그쵸. 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롱숏 포지션으로 저는 이제 방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게 조금 약간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타이밍을 좀 보고 매크로 시황에 맞게 좀 롱숏 아이디어가 어떤 롱숏 아이디어가 좋을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뭐 확연하게 단기적으로 좋아질 부분들에 대해서 찾기보다는 우리가 그에 맞는 전략을 추구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일환 중에 하나인 롱숏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권동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먼 밀러 뉴 에어론 체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1. 그냥 2% 의자를 빌려 쓴다.
2.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기다린다. 3. 위즈덤 칼리지를 30만 원에 신청하고 의자를 50만 원 할인받아서 구입한다. 와우. 이 프로님, 그거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3프로TV 앱이나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패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바로 카메라가 잡혔네요.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리고 시장 상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네.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동안 반등한 폭 보니까 나스닥이 한 저점 대비 9% 이렇게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 9%인가요? 그 S&P 500만 보면 7.8% 대. 그 정도 올라갔거든요. 사실 뭐 폭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뭔가 상승하려면 뭔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계기. 계기란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포함된 것이 에너지가 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사그라들고 네.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익이 계속 우려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거나 아니면 달러가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있죠. 그 높은 사람 둘이서 만나갖고 전쟁을 끝내자. 그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하죠.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반등했지만 7%건 9%건 반등했지만 그 정도는 소위 얘기하는 데드캣 바운스 네.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베어마켓 랠리다 네.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뭔가 그 계기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지금 급등세가 이틀 연속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오늘의 하락폭은 크진 않았다. 그쵸. 그리고 장중의 등락폭이 상당히 오늘 지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이 한 1% 가까이 떨어졌고 네. S&P 500이 0.4%, 다우가 0.2% 떨어졌지만 그동안 이틀, 3일만 보면 뭐 괜찮죠. 다만 전체적인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2, 3일 정도의 움직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어저께 이거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잠깐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버크셔 사웨이를 제가 네. 이제 우리 이 의원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약속을 지키셨는데 제가 이제 예약 매매를 월요일 날 했다가 네. 실패를 하고 어젯밤에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자기 전에 네. 매수를 했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내려왔어요. 실제 현재 가격은 네. 280달러 선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셨어요? 아니 실시간 매매가 실시간 되더라고요. 실시간 저는 항상 매매가? 예약 주문만 했었는데 네. 9시 안 됐는데 되더라고요. 그건 시간에 그 네, 장시간 그쵸. 전에 됐다는 건데 제가 혹시 영화 보셨어요? 어떤 영화요? 요즘 가장 핫한 거죠. 탑건이요. 탑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고 지내시죠? 탑건은 네. 다음 주쯤에 볼 그러세요? 예정이에요. 제가 탑건을 봤는데 네. 전 딱 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갖고 왔는데 네. 이거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문장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don't think, just do입니다. just do it도 아니고 just do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주 사는데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립식으로 무슨 나는 월급날마다 뭐 돈이 빠져나간다. 주말마다 빠져나간다. 우리 적금은 적립식으로 하면 그냥 무심코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적립식 하는 거는 가격을 볼 필요가 없고 제가 할 때도 한 주 예전부터 말씀드린 평생 갖고 하시라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거는 잔 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저는 네. 요게 이제 비주잖아요. 네. 비주가 A주 가격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평생 안 갈 겁니다. 그건 평생 안 갈 거니까 그런 꿈 꾸지 마시고요. 네. 참 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벅시 SWA는요 A주가 있고 보통 이거 B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주식 분할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그거를 1,500분의 1로 두 번에 걸쳐 나눠 갖고 1,50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가 워낙 비싸지니까 이거 갖고는 좀 안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갖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줬어요, 가격을. 그래서 1,5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럼 물론 참여 가능했고요. 그만큼의 권리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 저 그럼 어떻게 주주총회 보내주시나요? 주주총회까지는 제가 근데 비행기도 중요한데 호텔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약간- 비행기를 하고 이제 호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에어비앤비 예. 에어비앤비 하루는 해드릴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요. 어쨌든 네. 탑건 이야기, 저스트 2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가 뭐 요 한 주 산 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의미 있는 건 다시 유가가 네.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가 이제 110달러까지 이제 회복 시도를 네.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바라는 게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환율도 마찬가지, 에너지도 마찬가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고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안에 범주에 그런 쪽에 스페셜티가 있고 전문으로 하시는 그 업종에 같은 분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보통 저 증권 업계에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건 아무런 뭐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110달러에서 많이 뭐 꺾겠다 얘기하고 있지만 주요 IB들은 이거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 네,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달러 얘기 결국 150, 170달러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정도. 그래서 이게 뭐 꺾인다 너무 쉽게 물론 전쟁이 끝나면 되겠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10년물 금리가 조금 좀 반등하는 모습, 좀 이제 더 올랐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네. 그렇지만 약간 소폭이나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정도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인데요. 미국 달러가 그나마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300원이 이틀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 있잖아요. 1,290원, 80몇 원을 어저께 제가 1285원? 네, 85원 그 정도로 봤는데 계속 변동성이 있겠으나 하여튼 요게 좀 가장 큰 거다. 기억하시죠? 미국 달러의 방향성과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익의 이익 조정 비율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를 찍으라 그러면 미국 달러를 보셔야 돼요. 네. 미국 달러의 방향성 이게 뭐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 주식에 외국인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건 계란이 먼저건 상관없이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영향이 크냐, 유동성이 크냐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이머징 국가 대비보는 상당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들고 나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튼 국내 주식하신 분들도 다 안 보시더라도 뭐 미국 주식 안 보셔도 미국 달러의 방향성 무브먼트는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시총 상위 주식들은 다 이제 보합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보합, 약보합, 애플은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0.00 네, 마감했더라고요. 움직임이 없었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은 조금만 2% 넘게 떨어졌고요. 대부분 다 보합권이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오늘 없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주는 뭐 당연히 에너지 유가가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네네. 또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25%, 27%가 순간적으로 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 자체도 베어마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서 섹터 11개 주식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나 있고 그게 한 30% 언저리 됩니다. 지난 주말까지 해서 28, 29였는데 오늘 다시 30%가 넘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딱 하나가 지금 올라가고 상승 하고 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오늘 반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유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각들이 꽤 많이 있더라. 그 IB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인의 바람과 달리 그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특히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든 안 사면 그만이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항상 평가할 때 보면 웬만한 것들이 벤치마크랑 비교하거든요. 너희 성과를 낼 때 벤치마크보다 지수보다 이겼냐를 그냥 대부분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든요. 그럴 때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는 에너지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과
소위 그 기관 투자가의 그 벤치마크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오늘은 큰 정유회사보다는 그 밑에 선, 약간 아래급의 중간급의 나 아니면 독립적인 정유회사라든가 유전 개발 회사들, 가스 개발 회사들 오늘 상대적으로 더 오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개별 종목들 보자면 지금 로비노시 장중에 14%까지 올랐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로비노스는 저희가 이제 상당히 비판했던 기업들이 두 개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기억하시겠지만 로비눕과 대표적인 거 소파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했던 것은 이익을 못 맞춘 건 괜찮지만 매출을 형편없게 못 맞췄거든요. 그건 이제 소통을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아예. 그리고 뭔가 투자자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뭐 속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거든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건데. 그래서 로비누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계속 저점을 가고 있었는데요. FTX라고 저는 이거 잘 모르는 회사인데 FTX가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거기 이제 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인수 가능성을 딴 데가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가능성을요. 근데 자기네들 뭐 거의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블룸버그가 로비노스에 전화한 거예요. 확인해달라 했더니 우린 노코멘트다. 라는까지는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5% 하락하는군요. 네, 블룸버그가 했는데 여튼 오늘 14%까지 올라갔다가 시간에서 뭐 떨어지면 그 정도 뉴스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서 오늘 그 정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인베이스죠. 이제 코인베이스는 요즘 미국에서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 해서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엄청 많이 줬던 회사로 이제 분류되는 회사고요. 사람도 엄청나게 뽑아서 5천 명 이상 여기 이제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훨씬 다양한 상품도 있고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을 혼자 하다니까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온라인 전용이잖아요. 어쨌든 앱인데 키움증권의 직원이 제가 몇백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명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백 명 안 될 겁니다. 키움증권이. 근데 이게 5,000명이 넘는다. 그것도 제가 보기 일단 많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비교, 그러니까 뭐 제 비교가 너무 얕은 수준의 비교일지 모르지만 여튼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18% 인원 절감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지난주에도 한번 훅 떨어졌는데 경쟁사가 수수료를 엄청 깎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 해보면 수수료 무료가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뭐 1년 무료, 평생 무료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로비노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증권사가 수수료 무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증권 쪽을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은 야 쟤네들은 도대체 뭐를 먹고 사나 그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남의 일인데도 걱정을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특히 해외 증권사도 그런 거 마찬가지 수많은 우리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주담보 대출 같은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주식담보 대출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있고 다른 뭐 IB 업무라는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오면 가만히 냅두면 예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치금을 갖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물론 그거를 예치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탁원에 맡기지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간접적으로 있겠죠 뭔가가. 어찌됐건 그런 것 때문에 수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오래된 증권사니까 그런 게 다 있지만 이런 소위 국내 이런는 우리나라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상화폐 거래하는 플랫폼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증권회사만큼 업력이 크진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수수료 인하 이 경쟁이 들어가거나 일부에서 수수료 무료가 그런 게임에 먼저 쏘는 친구들이 있으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1년 닷컴 버블 직후에 막 새로 생겼을 때 키움증권의 그 당시 이름은 키움증권도 아니라 키움닷컴이었습니다. 키움닷컴. 제 주위에서 저는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우증권에 있었거든요. 제 주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키움증권 가겠다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간 분도 있어요. 간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 선배나 이런 분들이 한사코 다 말렸습니다. 지금 큰 증권사에서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뭘 믿을 게 있다고 키움증권에서 거래하냐. 그런 게 20년 전엔 많았어요. 예. 근데 간 친구들이 나름 성공한 친구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15년인가 16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요. 개인 고객을 많이 유치했죠. 네, 그게 온라인에 오면서 수수료 혁명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전반적인 인하 압박이 같이 나오고 예를 들어 무료하는 것도 좀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수익성 이제 1등 회사는 살아남겠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도로 내려버렸고요. 목표 주가를 70에서 45달러를 한 방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약간 주말에 반등했었지만 오늘 다시 크게 떨어지는 다소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주식에서는 이제 로빈훗이 약간 코인베이스 느낌이잖아요. 온라인에서만 네네. 활동을 하니까. 네네. 근데 주가가 둘 다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네.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나이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간외에서 지금 처음에는 조금 오르다가 지금은 좀 하락폭이 커졌어요. 네네, 하락폭이 커졌어요. 지금 보시면 시간의 나이키 실적인데 아마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IR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추가 수치가 조금 나오는데요. 일단 나이키가 왜 갑자기 실적을 발표하냐는 건 나이키는 5월 말이 그 결산기입니다. 결산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거의 다 그냥 12월 결산입니다. 12월 결산으로 다 연말 통일돼 결산. 있고 제가 처음 업계에 들어왔을 때 보면 6월 결산도 좀 있었고요. 저희 처음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증권사 같은 데가 다 3월 결산이었습니다. 근데 3월 결산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 이후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냥 다 통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가 전부 다 12월 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좀 확인해 주세요.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는지. 그래서 상법이 바뀌었는지 어떤지 제가 그 디테일은 모르겠으나 다 12월로 결산을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2월 결산이 절대 다수인 건 맞으나요? 맞으나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유통업체 있죠. 유통업체들은 대부분이 몇 월 결산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1월 결산입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1월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11월, 12월까지 세일하고 1월까지 해서 나머지 세일까지 하면서 연말 물건을 11월까지 끝난다 그래서 1월 결산이 많고요. 나이키는 특이하게 5월 말 결산입니다. 그래서 5월 말 결산을 보면 5월 말 결산에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도대체 증권사 우리 업계에서 발표하는 1분기 분기 실적은 뭐냐? 그럼 분기 실적은 그냥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냥 1, 2, 3월을 1분기 실적 시즌이라 발표하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발표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거는 회사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통칭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 발표하는 것을 그냥 실적이라 하는 거죠. 하여튼 나이키는 5월 말 결산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는데 주당 이익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조금 좋게 나왔지만 아쉽게도 전년 대비로 보면 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나왔고요. 아마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면 마진율 때문에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추정입니다. 추정. 마진율도 그렇고 네. 작년 대비 총 매출액도 줄고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진율이요. 45.8에서 45%로 80bp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판매 관리비,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역시 환율이 들어갑니다. 환율.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보면 여도 앵커나 이학년 저 위원님이 어떻게 지금 금방 어닝 보냐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실적이 딱 보면 물론 뉴스에도 다 나오지만 뉴스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물론 속보 처리하는 경우에서 보면 TV나 저희도 무슨 머니투데이나 한국경제TV 보면 나오면 바로 발표한 바로 자막부터 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더 풀 레포트는 여러분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구글에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나이키 어닝 리포트 치시면 되고요. 더 확실하게 보시려면 PDF까지 치면 PDF 파일로 나옵니까? 왜냐하면 PDF 파일로 대부분 공개를 하거든요. 한 방에 들어갑니다. PDF 파일. 그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오늘 그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 혹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요 자료가 나오죠. 그게 요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요거거든요. 대표님이 말씀하는 게 환율 요인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환율 요인. 그래서 요번에 보면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 1% 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요.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요 마이너스 5%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중국 있죠. 그레이터 차이나요. 그레이터 차이나는 중국,
홍콩, 대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발 마이너스 10%, 의료 39% 마이너스, 이퀴먼트 마이너스 27% 떨어져서 마이너스 19%가 나왔고요. 이게 락다운 영향인 건가요? 락다운이죠.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은 15%가 늘어났고요. 요번에 처음으로 요걸 발표했어요. 환율 효과가 없을 때 본질은 얼마나 늘어났냐. 네.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역시 마이너스 1%가 아니라 전체로 오히려 플러스 3%난 건데 환율 효과 되니까 마이너스 1%죠.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 고환율 달러 강세 계속 이번 6월, 7월, 8월에도 유지된다면 이번에도 또 그럴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오늘도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서플라이 체인이 있다 보니까 못 맞추잖아요. 수요랑 공급을 못 맞추니까 지금 재고 한 25% 늘어났습니다. 그걸 발표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어디 있냐면 딱 요 그 안에 두 페이지 요약본인데요. 두 페이지 요약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주주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나이키 주주분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좋으면 많은 분들이 그걸 발표하잖아요.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오늘 가이던스 발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것도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2% 초반 하락했는데 지금 장 마감에도 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88%까지 하락하면서 107달러 선 기록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이키의 주가가 이게 작년인가요? 2021년 네네. 11월에 네. 고점을 기록하고 네. 나서 계속해서 네. 아쉽게도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배당 네. 인상 소식 발표한 은행주들 이야기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무심코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귀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오늘 딱 보니까 CNBC에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뜨더라고요. 다 통과됐습니다. 이제 주요 은행이 다 통과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들이 할 거는 그동안 이제 눈치 보고 못하던 것들 있죠. 그게 이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겁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소소하게 5%를 올려줬습니다. 모건 스탠리 11%를 올려주면서 지금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늘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강보합 정도인데 모건 스탠리가 조금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심벌은 MS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텐니. 예. 시간에서.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 네, 그러니까 오르고 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5% 올린 것은 강보합 정도고요.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발표 딱 났을 때는 1.7인데 지금 3% 넘게 좀 시간에서 올라가고. 물론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들이 아마 오늘은 두 회사지만 내일 저희가 할 때 보면 오늘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나올 수도 있고 내일까지 해서 이번 주에서 꽤 많이 발표되지 않을까. 주요 IB들은 아마 다 발표할 것 이 같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기사 나왔을 때 그 웰스파고의 점수가 가장 좋았다고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이기 때문에 배당 이런 매력은 이런 좀 비오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스탠리 이쪽이 더 매력이 더 크겠네요. 일단 뚜껑은 다 발표되는 것까지 보고 하는 거가 더 확실하겠죠. 지금 예측하기보다는요. 네. 그래서 웰스파고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웰스파고가 상당히 포텐이 크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웰스파고는 부사장께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신뢰도가 금이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죠. 그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를 들어 어찌됐건 지금 벅시에스 외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일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것이고요. 시티그룹도 지난번에 많이 샀고 이번에 또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를 보면은요. 알겠습니다. 월간 시각 간단하게 하나만 네. 볼까요? 그 시티그룹이 아쉽지만 시티그룹이 오늘 목표 주가를 좀 내려놨습니다. 네. 내려놨는데요. 이건 약간 오타가 좀 있는데요. 제가 요거 보면서 정리해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4,200으로 내렸습니다. 4,200으로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 가장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는 소프트 랜딩입니다. 이번에 리세션이 소프트 랜딩이다. 이번에 리세션까지 가지 않고 그냥 소프트 랜딩하면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약간 뭐 플러스 1, 2% 경제 성장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 55%라고 얘기하고 저게 있고요. 올해인 건가요? 네, 올해입니다. 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일드 리세션도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마일드 리세션만 하더라도 행복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마일드 리세션을 얘기한 사람이 몇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마일드 리세션 하더라도 잠깐 갔다 나온다는 얘기죠. 40% 확률로 3,650. 그러면 3,650도 지금보다 아래죠. 어찌됐건요. 그리고 글로벌 리세션에서 시비어 아주 심각한 리세션이 오는 확률을 5%. 그러면 이제 3,150이 시티그룹에서 얘기하는 거고 모건 스탠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얘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금 그냥 하루가 멀다고 매일 한다고 있습니다. 매일 물론 우리 증권회사도 데일리량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짧건 길거나 매일매일 레포트를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데일리인데요. 현재 반등은 베어마켓의 랠리일 뿐 그 이상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문장이 더 무섭죠. 저점이 더 낮아질 거다. 직전에 7.7% 오르기 전에 그 저점 있죠.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번 베어마켓 랠리는 기껏해야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올라봤자 5에서 7%.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하락 목표는 3,400에서 3,500이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에 3,000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모간 스탠리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은 여전히 제가 냉정히 봤을 때 보면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한 사람이 좀 거의 8대2 정도라고 좀 앞서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하시는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어제도 한번 보였잖아요. 미국의 순수 개인들이요. 어저께 보니까 트위터가 무슨 의미를 이 3%에서 갖고 있냐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위터를 갖고 온 거라고. 일반 개인이요. 일반 개인. 일반 개인 입장인데 한국 개인에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9.5대 0.5입니다. 지금. 예, 그게 심리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데 우리 국내 시장도 지난주부터 엄청 달렸거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이 시장에서 디커플링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을지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볼 텐데 오늘 시장 좀 편안하게 장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